안녕하세요. 11강 콜롬비아 학파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맡은 구디언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특징과 목적을 알아본 뒤 매스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선전의 조건 등 콜롬비아 학파의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특징입니다. 본 연구는 대중소통의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더해서 미디어의 힘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시책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의사결정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조사 등의 다른 연구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학파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이 학파의 창시자인 폴 라자스펠트의 연구가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목적입니다. 콜롬비아 학파 연구의 목적은 1단계 미디어 이론,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수동적이고 원자적이며 개인에게 관념과 태도, 기질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1단계 이론을 부정합니다. 20세기 초 20년간 걸쳐 미디어 연구의 첫 단계를 지배했던 이론적인 개념들을 건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해서 사람, 즉 수용자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매체의 조작자라는 아이디어 역시 부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연구의 특징과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연구의 기반이 된 사항들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학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변화해왔고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사회,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 경제 요구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과 달리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입니다. 매스미디어의 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콜롬비아 학파는 매스미디어의 편재성과 잠재력에 대중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해서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지속적인 쇠뇌로 대중들의 비판적 사고가 소멸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학파가 언급한 사회적 우려는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의 미적 취향과 기준을 질적으로 저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언급되니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 첫 번째와 관련한 세부 내용입니다. 콜롬비아 학파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선전인데요. 대중매체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도구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강력한 통제가 없다면 후자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편재성과 잠재력에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죠. 기업이나 사람들이 선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나 사람 등 선전의 주체는 직접적인 통제보다 선전을 통한 기술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고 크고 인상적인 광고 또는 홍보에 집중하거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전을 퍼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 두 번째와 관련한 세부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견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통제보다 사람들 간의 집단적인 설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즉 집단적인 설득이 사람들의 비판적 능력을 억압하는 데 관여하게 되고 이러한 매체의 지속적인 공격은 대중들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순응주의로 이어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매스미디어 조직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콜롬비아 학파의 결론 먼저 언급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설명된 수치들처럼 대중매체는 엄청난 청중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급된 수치들은 모두 소비 수치일 뿐 대중매체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즉 콜롬비아 학파는 대중매체의 사회적인 역할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대중매체의 사회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학파가 언급한 대중매체의 사회적인 기능은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배제한 경우 총 3가지로 지위부여 기능, 사회적 규범의 강조 기능, 마치 역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위부여 기능입니다. 지위부여 기능이란 대중매체에 의해 선택된 정책, 사람 또는 집단은 매스미디어가 이들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기능입니다. 대중매체는 공공문제, 인물, 단체, 사회운동 등에 대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콜롬비아 학파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위신을 부여하고 개인과 집단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언급합니다. 더해서 지위 부여 기능은 오늘날의 광고와 스폰서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규범의 강조 기능입니다. 언론, 라디오, 저널 등의 대중매체들은 꽤 잘 알려진 일탈을 공공의 시각에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노출된 일탈에 대해 대중들은 그들의 사적인 선호와는 관계없이 일탈보다 규범을 지지함으로써 관행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위 기능은 라자스펄트와 머튼이 언급했듯 언론의 힘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와치역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다른 기능들과 달리 대체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설명하자면 정보의 홍수, 즉 방대한 정보는 이에 대중들이 노출됨으로써 그들에게 활력을 주기보다 이들을 마취시킨다는 것인데요. 대중매체는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수동적 지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의 마취역 기능이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대중들은 자신이 마취됐음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다음 개념으로는 대중매체의 소유와 운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학파의 대중매체의 사회적인 기능은 사회-경제적 구조를 배제한 결과였는데요. 대중매체의 소유와 운영 구조가 아예 영향이 없다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파트를 두어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의 사회적인 영향은 당연히 소유와 통제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겠죠. 본 연구에서 가장 고려했던 대중매체의 소유 그리고 통제 구조는 광고주였습니다. 이러한 소유와 통제 구조로 인한 제약을 살펴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수준증입니다. 앞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었는데 그 전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매체는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합니다. 즉 사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 압력은 민감한 사람들을 생략하게 하고 결국 순응주의로 이어지게 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기사나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가 현재 시스템에 대해 순응적인 내용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순응적인 기사나 프로그램들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묻히게 됩니다. 두 번째 제약으로는 대중매체가 대중의 취향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책을 읽거나 극장에 가고 예술의 중심지로 가는 등의 예술 향유가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예술의 수용자 범위가 보다 넓어졌죠. 콜롬비아 학파는 이렇게 넓어진 예술 수용자 범위로 인해 미적 기준이 낮아지고 전체 청중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문자이동 능력을 갖게 됐지만 이 능력은 대강의 피상적인 의미만 파악하는 능력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읽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중의 평균적인 미적 기준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학파의 핵심적인 개념인 선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가 선전에 효과적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독점화, 은화화, 그리고 보충입니다. 독점화는 대중매체에서 가치나 정책 등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을 때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한 선전이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대중매체의 독점화로 인한 효과적인 선전은 역선전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은화화입니다. 대중에게는 환경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유전의 영향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특정 행동이 변화하지 않고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대중들은 새로운 태도를 심거나 새로운 행동 패턴을 창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느 브랜드의 칫솔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칫솔 사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선전은 의미가 없으니 칫솔 브랜드에 대한 선전과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전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자아 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운화가 가능할 때 효과적인 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보충인데요. 이 조건은 앞선 두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충은 특히 면대면에 의한 접촉을 의미하는데 얼굴을 통한 접촉, 보충을 충족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면대면에 의한 상호확인은 신속한 효과를 낳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콜롬비아 학파의 세부적인 연구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두 슬라이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학파의 연구 목표와 대중매체에 대한 우려, 대중매체의 사회적인 기능 3가지,
그리고 대중매체의 소유와 운영 구조로 인한 제약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선전의 효과적인 조건 3가지와 콜롬비아 연구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콜롬비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랑사스펠트와 머튼 등은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3가지, 지휘부여 기능, 사회적 규범의 강화 기능, 역마치 기능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또한 선전이 효과적인 3가지 조건, 독점화, 운화와 보충화에 대해서도 조사하죠. 후에 이 연구는 라디오 선전 연구로도 이어집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선 내용들로 종합해봤을 때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개요의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학파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